네. 자, 진단검사부터 한번 보죠. X선은 누구나 다 찍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PA라고 써 있거나 또는 AP라고 써 있습니다. P가 포스티리어, 후면이고 A가 엔티리어, 앞면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앞을 보고 찍었다 이런 뜻이고 AP 그러면은 앞에서 뒤를 보고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X선은 뭐 암 치료에 있어서는 이게 음, 뭐 정확하게 뭘 진단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X선이 CT입니다. CT하고 MRI가 있어요. 이 CT하고 MRI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CT는 방사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MRI는 고주파로 하는 거예요. 고주파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MRI는 자주 찍어도 사실 몸에 무리가 없어요. 근데 CT는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CT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암 치료한 중에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건 괜찮아요. 한 번 찍고 나서 방사능 배출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막 수시로 찍어요. 막 한 달에 한 번씩 찍기도 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찍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치료를 했는데 지금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반드시 방사선 몸에 잔류 방사선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T와 MRI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CT는 뼈와 폐, 출혈, 복부 장기 이쪽 진단 하는데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고 MRI는 뇌와 척수, 근육, 인대 중량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뇌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MRI를 찍게 되죠. 그러니까 뇌와 척수 상태 이런 거 볼 때는 같이 찍게 되죠. 그래서 이건 다 필요한 것이다.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CT나 MRI 찍으면 암이 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아주 정확하게 탁탁 집어낼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보는 화면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훨씬 세밀하게 볼 수는 있지만은 암이 어디에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이게 뭐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는데 다만 암이 어디에 종양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은 완전히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T MRI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암의 위치, 상태를, 크기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암협회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암의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장, 그 암세포가 뿜어내는 에너지장 또는 각 장기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분포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만드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데 제가 바빠서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빛을 분석하는 기계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런 사진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계는 아직 없는데 예, 만들어서 보면은 좋겠어요. 이게 가끔 제가 에너지장 분석을 해보는데 굉장히 뭔가 특별해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암 진단할 때 제일 많이 참조하는 게 PET-CT입니다. 이 CT만으로 자세히 볼 수 없는데 이게 어, 포도당 유사 물질 FDG라고 써 있죠. FDG. 그러니까 포도당이 흡수되는 방사성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흡수하는 포도당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암세포는 엄청 많이 흡수하죠. 왜냐하면 포도당을 대사를 할 때에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젖산 발효 대사를 하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뭐 한 몇 배, 한 18배 정도의 포도당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을 엄청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 흡수하는 양을 SUV max라고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SUV max의 그 숫자를 보면서 여기에는 포도당을 엄청 많이 흡수했구나. 여기는 포도당을 여기보다는 덜 흡수했구나.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암이 여기 많구나, 저기 많구나 이렇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포도당을 엄청 많이 흡수했고 여기는 조금 덜 흡수했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암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암이 하나 생기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있는 암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PET-CT라서 PET-CT는 거의 1 년에 한 번씩은 다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T-CT를 보고 내 암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암이 더 강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미세암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 하고 포도당을 원래 많이 흡수하는 장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뇌 갑상선, 갑상선은 조금 떼놓읍시다. 일단 뇌하고 여기 안 보이지만 심장하고 뒤에 있는 신장, 방광에 방광. 그래서 이쪽 뇌하고 심장, 신장, 방광은 PET-CT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T 사진도 보고 보고 이 PET-CT 찍으면 이게 CT, PET 다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진이 뭐 보통 몇천 장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몇천 장 정도 돼.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되는데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사진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방사선과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요약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세히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혹시 놓치는 게 없는지 이것도 알고 싶죠. 내 개인의 문제니까. 그러면은 병원에서 PET 찍은 그 영상 자료를 발급받아서 집에 와갖고 컴퓨터에 넣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작동시켜야 될지 모르죠.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쫙 보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살펴보고 내 암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 이런 포도당 대사가 원래 높은 장기 그리고 포도당을 아예 잘 흡수 잘 안 하는 장기, 들선 갑상선 이런 것은 감지가 어려운데 어렵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은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 CT 사진, PET 사진은 같이 어 개인적으로도 꼭 봤으면 좋겠고 대개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런 거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관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포도당 가지고 진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은 글루타민 대사하는 암이 많아요. 글루타민 대사하는 암세포 약 30%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안 찍혀요.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다 이 생각은 가지고 포도당 흡수하지 않는 글루타민 대사를 하고 있는 암세포는 찍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거보다 더 정확한 진단법이 없다는 거죠. 눈을 열어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중요한 자료를 의사 선생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개인적으로 발급받아서 잘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뼈는 특별히 본스캔 하거든요. 이건 이제 뼈에 잘 들어가는 방사선 의약품을 주입해 갖고 그걸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흐리게 나와요. 되게 흐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어 이 약물이 잘 흡수된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암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제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일단 암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어 염증이 있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흐리다는 문제 그다음에 어 이게 암세포가 아닌 경우에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본스캔은 PET-CT하고 같이 대조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PET-CT하고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 PET-CT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뼈에 전이됐을 때는 본스캔도 반드시 해 봐야 된다. 근데 본스캔도 방사능이 많이 들어가요. 방사능 물질이 아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방사능 물질 자체가 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통계적으로 그냥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인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건 넣어도 일단 다 배출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 톨이라도 안 남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내가 암에 걸렸을 때에 본스킨 했을 때는 '한 톨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별로 남는 게 아니야. 별로 방사선 물질이 안 남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내 몸에 방사선 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법 많이 남는다. 그래서 본스캔하고 나서도 반드시 방사선 물질을 배출을 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인제 전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설명을 해 주니까 알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것은 특히 종양내과 선생님 보는 것은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골라서 딱 보는 거다. 그래서 놓치는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따로 검사해서 봐야 된다. 혈액 검사가 엄청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혈액 검사 뭐 그거 뽑아 갖고 뭘 알 수 있을까 싶은데 암 치료 중에는 혈액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음 몸의 변화를 봐야 되잖아요. 물론 어떤 정말 실력이 너무너무 좋은 고수가 딱 보거나 딱 만지거나 뭐 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진단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게 혈액 검사예요. 이 혈액 검사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질 중에서 세포로 이동하는 건 전부 혈액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포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 전부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혈액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그래요. 이게 산소 그다음에 영양 물질 그다음에 어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심지어는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세포 속에 있는 DNA 조각도 혈액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걸 프리 DNA라고 해요. 그래서 혈액으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혈액 검사 항목이 1,000가지가 넘어요.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어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되어 있다. 혈장은 물이란 뜻이죠, 물장. 이 물에 모든 영양분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들이 다 녹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혈구가 45%란 말은 여기에 혈액 속에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혈구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세 세포예요, 세포. 더 정확하게는 혈구 세포인데 이 혈구 세포는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로 되어 있고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그걸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백혈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부 예 면역 세포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인다, 면역이 낮다 이 얘기는 전부 면역 세포가 많다 적다 제 기능을 한다 못한다 이 문제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혈액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을 검사하면은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면역 세포가 최후의 전사들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은 그중에서 면역 세포는 최후의 전사들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암과 싸우는 게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를 늘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항암 활동하는 호중구나 림프구가 확 줄어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백혈구도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분화된 거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가 항암으로 인해서 같이 죽어요. 암세포가 죽는 만큼 조혈모 세포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호중구나 림프구가 많이 줄어들면은 항암을 일단 중지해야 돼. 왜? 항암을 하면 이게 더 줄어들 텐데 더 줄어들면은 면역이 완전히 사라져 갖고 사람이 치료가 안 되고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것을 늘 관찰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혈구, 적혈구뿐만 아니라 암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 신장 염증 수치입니다. 이건 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항암제를 써도 간 망가지면 회복 못 합니다.
완치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왜? 간은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들을 간에서 다 만들어요. 근데 간이 망가지면 그런 물질, 다시 말해서 암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럼 절대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ESALT, GDT를 가지고 그 수치를 보고 검사를 하는 거죠.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식이냐 하면은 간 세포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간 세포. 그다음에 신장. 신장이 망가지면은 회복이 안 돼요. 항암할 때 신장이 잘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장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마다 약 100만 개의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어요. 신장 하나에. 모세혈관 덩어리가 100만 개나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뭐예요? 항암하면은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모세혈관. 그다음에 점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망가지는데 어느 정도 망가지면 괜찮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암하면서 모세혈관이 왕창 망가진다. 그러면은 회복 못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 죽이려다가 몸을 죽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하는 동안에는 간과 심장을 항상 보호를 해야 된다. 항암하다가 간, 심장 왕창 낮아지면은 바로 중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과 신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항암을 해야 됩니다. 음. 아무리 암 때문에 둘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간과 신장이 망가지면은 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염증 수치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암 유전자를 공부하는데 암 유전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암 유전자가 독한 유전자가 발현되는 기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산소점, 하나는 염증입니다. 특히 염증은 암세포의 먹이가 돼요.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염증 수치는 두 가지 CRP, ESR이 있는데 ESR은 적혈구 침강 속도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CRP는 굉장히 중요하고 CRP 수치는 셀 리액티브 프로틴이라고 해요. 셀 리액 이거 수치를 보고 이게 높다 그러면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잡고 암 치료 불가능합니다. 염증이 막 사방에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항암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암 표지자가 있어요. 암 표지자는 뭐냐 하면은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이게 만일에 CEA가 높다 그러면은 '아 암세포가 많은가 보다.' 근데 이 CEA라는 물질은 그냥 일반 암세포가 아니고 배아 배아로 역분화된 세포,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 배아 항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이 암세포가 역분화가 돼서 줄기세포가 됐다는 뜻이에요. 줄기세포가 된 암이 뿜어내는 물질이 CEA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CEA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기준입니다, 이게. CEA가 기준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종양이 아무리 잘 줄어들어도 어이구 시간이. 종양이 아무리 잘 줄어들어도 줄기세포가 많이 남아 있는 한은 치료 불가능합니다. 줄기세포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CA15-39-9, 125, 사이프라 21 이건 인제 이건 전립선암이고 그중에서 특히 인제 이 세 가지는 늘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열 검사. 그래서 병원에서는 만일에 인제 치료하다가 뭐 어떤 치료가 다 끝나고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오세요. 6 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때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아 지금 이거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그걸 보완하고, 그걸 보완하고 그게 뭐냐면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이 혈액 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만일에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항암하기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항암을 하지 않는 경우나 또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 병원에 석 달에 한 번씩 간다면은 동네 병원에서 이거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면역 조직 화학 검사가 있고 NGS 검사가 있는데
면역 조직 화학 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조직 검사죠. 조직 검사 또는 수술 후에 반드시 그 떼내 가지고 암 단백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됐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암 유전자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냈는가. 암 유전자는 암 단백질을 만든다. 암 단백질을 가지고 암을 자기를 자기 암세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암 단백질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왜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와 단백질을 검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유전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완전히 억제가 되거나 잠기거나 메틸레이션 잠기거나 유전자가 회복돼야만, 결실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돼야만 암 단백질을 안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안 만드는 거예요. 그 그러면은 아니 유전자가 이게 막 떨어져 나갔는데 또는 이게 중복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 못 고칠 것 같죠? 고칩니다, 몸은. 그걸 고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유전자가 왕창 떨어져 나갔어요. 유전자 염색질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다 회복됩니다.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면역조직 화학 검사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검사하는 것이고, 이거 검사하면은 분화도가 나옵니다. well, moderately, poorly, undifferentiated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암세포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세포하고 비슷해요. 전구세포 정도. 그러니까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화가 돼 가지고 최종 세포가 되고 나면 암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역분화가 되는 거예요. 역분화가 돼 가지고 완전히 수정세포까지 역분화가 된 게 언디퍼런시에이티드입니다. 그런데 많이 역분화된 게 푸얼리예요. 푸얼리로 나오면은 이게 줄기세포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부분 모더리틀이 나옵니다. 중등 분화.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분화가 잘 된 거기 때문에 잘 치료하면은 잘 나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KI67 검사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포가 어느 정도 빨리 증식하는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KI67이 어떤 사람 보면 막 한 80, 90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급한 거거든요. 초기라서 별로 증상은 없는데 KI67이 80 나왔다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 확 퍼져나가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부터 바로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13 뭐 14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되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조직 검사나 수술을 안 할 경우에는 이 검사하기 어렵죠. 근데 이 검사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NGS 검사예요. NGS 검사는 조직 검사라는 방식이 있고 혈액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늘 그동안에 조직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한 NGS 검사를 선호하지만은 어쨌든 혈액으로도 이걸 할 수가 있다. 이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획기적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은 액체 생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액체 생금이 중요하고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연구소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병원에서 적용이 안 됐어요. 홍보도 잘 안 됐고. 그런데 국립암센터 부원장 그 선생님이, 그 박사님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의료계에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암 환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희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감사해요. 이 NGS 검사라고 하는 되게 예전에는 뭐 80개, 150개 이 정도인데 지금은 300개 내지 500개의 변이 유전자를 분석을 합니다. 아니 암 단백질, 암 유전자는 뭐 8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왜 300개, 500개를 하느냐 하면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개면은 거의 100%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대개 300개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NGS를 잘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개 뭐 150개 이런 정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변이된 모든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변이됐는지가 다 나오고
혈액으로도 가능한데 혈액으로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암세포에 있는 DNA 중에서 circulating tumor DNA라는 게 있어요. 이게 DNA는 그 DNA 이 세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흘러다녀요. 굉장히 많이 흘러다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원래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게 엄청 발전된 과학이죠. 그래서 유전자 비밀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유전자 변이, 유전자의 불안정성, 현미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불안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양 돌연변이 부하, 종양 그 암세포가 이 각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GS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나머지 제가 좀 간단하게 할게요. 병원에서 이제 세 가지 항암,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포독성 항암제만으로 안 된다. 표적 항암제 다 없다. 면역 항암제 너무 간단한 문제. 이건 뭐 PDL 하나밖에 안 된다. 요즘은 1세대, 2세대 섞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것만 해서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 세포독성 항암제는 완벽한 건 아니다. 음, 반드시 암세포가 이것을 방어할 수가 있다. 보통 예전에는 석 달 지나면 암세포가 방어를 했어요. 암세포 스스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부원을 하거나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뱉어내고 그것을 중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하는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도 열이 들어가면 암세포는 그 열충격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열충격 단백질을 억제하면서 그걸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표적항암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냥 가렵다, 설사난다 뭐 이런 정도지. 그것도 물론 불편하긴 한데 사람이 막 완전 퍼져가고 해롱해롱해롱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표적암 굉장히 좋은데 아직 많지가 않다. 이게 좀 문제죠. 면역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L1 이거 하나 억제하는 거예요. PDL1도 CTL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암치료는 장점은 뭐냐 하면 과학적이다. 생존율을 높인다. 전문 의료진에서 관리를 한다.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 돈이 덜 들어간다. 그리고 치료를 계속 기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쭉 이어갈 수 있어서 병원에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병원을 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잘 선택하는데 돈 많은 병원 또는 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병원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서 한 병원에서 쭉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음, 예, 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분들 대체의학적인 방법도 같이 선호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한약 절대 먹지 마라, 다른 거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꼭 골치 아프죠. 네. 단점 뭐냐 부작용. 어, 항암은 독성 기본적으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끝까지 하면 몸이 죽을 수밖에 없다. 몸 암세포와 몸이 같이 죽는다. 예,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화 사람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또 몸의 상태도 다른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장기적인 후유증, 이거 해독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거를 병원에서는 별로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거 신경 써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독을 해줘야 되고 몸을 회복시켜야 돼요. 삶의 질서와 이건 뭐 음, 어, 특히 문제가 이겁니다. 골수세포가 죽어요. 다시 말하면 면역세포가 다 죽습니다. 면역을 계속 저하돼요. 물론 면역력만으로 암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그런데 면역 세포들은 암 치료의 최종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음, 어, 몸을 망가뜨리면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몸을 망가뜨리면서 암을 치료하는 이유는 우선 급하니까 종양이 너무 내 몸을 완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암세포가 보통 4cm 이상 딱 되면은 얘가 몸 전체를 지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4cm밖에 안 되는데, 몇 그램 안 되는데, 내 몸은 65kg인데.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아기 가졌을 때 몸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식욕도 변하고, 몸의 상태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4cm 이상 되면은 얘가 신경도 장악하고, 혈관도 장악하고, 림프도 장악해요. 그래서 몸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몸의 어, 회복 능력,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암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항암을 하면 특히나 암세포, 그러니까 조혈모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은 면세포가 다 죽는다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초신경, 말초혈관 이런 데 나가 있는 수지상 세포들, 말초 조직에 나가 있는 수지성 세포가 죽으면은 면역 세포가 면역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못 해요. 이게 문제예요. 특히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게 이거예요. 점막 세포가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암하면서 막 구역질 나죠. 밥 못 먹죠. 그 전부 다 점막이 상하면은 밥을 못 들어오게 해요. 몸에서. 점막이 상하면 흡수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점막 세포가 상하면은 암 치료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항암을 할 동안에는 점막 세포 안 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암하면서 바로 점막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항암해서 항암 효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점막 세포 회복시키고 항산화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조혈모세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면역세포예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눠지지만은 면역세포입니다. 모세혈관과 미세신경이 상해요. 이것들은 상했다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 안 시키면 안 돼요. 암세포가 악성화됩니다. 치료하면 할수록 암세포는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예. 64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DNA 중에서 잠겨 있는, 그러니까 잠겨서 아직 발현 안 된 그런 다 풀어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전자를 다 발현시키고 그러면은 어, 세포는 진짜 천하무적이거든요.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꾸 역분화가 돼요. 자기 방어 능력이 계속 강해집니다. 그래서 항암할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의사 선생님들은 약이라고 하는 것이 1인당 도수가 딱 정해지잖아요. 하루에 이걸 먹어야만 약효가 있다. 하루에 이만큼 주사하지 않으면 약효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만일에 항암 주사를 하거나 항암 약을 경구투여 항암 약을 먹었는데 몸이 완전히 뭐 망가진다. 그러면 일단 중지하거나 양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거의 줄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잘 안 하시는 편이거든요. 이건 독입니다. 항암제는 독이에요. 독이 들어가서 내 몸이 그래도 견뎌주면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몸이 못 견딜 경우에는 반드시 줄여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얘기할 때,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약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판단할 때 약을 줄여야만 내가 살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 잘 못해요. 환자들이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왕 고생하는 거 뭐, 세게 고생하고 빨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암을 하는데 몸을 빨리빨리 회복시킬 정도까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항암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 대책. 어, 우선은 NGS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전체 분석,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암 치료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유전자 문제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돼야 됩니다. 만일에 병원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누군가가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분이 암과 암 유전자 또 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면은 귀가 솔깃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고 100%, 100%는 없으니까 99% 그죠? 짜입니다. 음,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유전자 얘기가 아닌 모든 것은
제가 얼마나 황당한 경우를 겪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거는 에너지 치료를 해요. 기가 막힌 에너지. 우주에 없는 에너지를. 이 우주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누구도 치료되고 누구도 치료되고 누구도 치료되고 그러면 암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해요. 누군가 치료됐다면 혹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유전자 치료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암 치료가 아니에요. 보안 한방 치료,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에서 말하는 한방은 암과 관련돼서 한방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 뿐만 아니라 식물은 다 만들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식물에서는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물질을 다 만들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암 안 걸리기 위해서. 식물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암에 안 걸리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물질이 바로 항암 물질이에요. 암을 억제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암을 완치시키는 그런 거예요. 한방 치료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복합 전염물 또는 한약재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고 식이요법 왜 중요하냐? 우리 먹는 게 약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전부 약입니다. 약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다음에 면역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면역을 강화하는 방식. 그다음에 치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게 다른 치료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한 달, 입원하면 다 낫잖아요. 다리가 부러져도 한 달까지도 요즘 안 가죠. 예전에는 한 달 갔는데. 수술하면은 보통 뭐 수술하고 며칠 만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암은 그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거예요. 승패가 한 2년 걸립니다. 2년. 그래서 하는 중에 얼마나 지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라톤이다 생각하고 한 2년 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삶의 방식도 그렇고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무너지냐 하면은 통증이 심할 때 무너져요. 통증이 심할 때. 한 막 1년, 2년 됐어. 통증이 너무 심해.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절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로.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장기전이고 그다음에 암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고 극히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경험으로는 복합전염물 그다음에 심부원열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주파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 죽지 말자. 반드시 해독을 잘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해독해가지고 내 몸을 빨리 회복시킨다. 방사선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축적된 방사선 물질을 배출시킨다. 수술을 했다. 수술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술하면은 상처가 왕창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생기면 뭐가 와요? 혈소판이 모이죠. 혈소판이 모이면 뭐가 와요?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PDGF가 왕창 와요. 이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암세포는 PDGF를 어떻게 이용해요? 자기가 필요한 모든 정식인자를 다 끌어모으게 만들죠. PGF, IGF, HGF 뭐 이런 걸 끌어들여 가지고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은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팍 커졌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하고 항암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된다. 그 이후부터 진짜 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음. 예,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NGS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병원에 맡기면 됩니다. 그다음에 복합천연물 해독할 때는 글루타치온, 셀레늄, 아미노산, 제올라 이건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테고 점막세포 보호해야 되죠. 염증 관리, 알로 영양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하고 신장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잠 잘 자야 됩니다.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뭐 가리는 건 나중 문제예요. 무조건 우선 밥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먹는 게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 가리세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가리면 안 됩니다. 다만 신선하지 않은 음식 재료는 피하더라도 모든 음식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잠 잘 자는 거 엄청 중요하고 운동 이 세 가지는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테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결정합니다. 암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할 것인가 내 무의식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치료하는 척은 하지만은 이제 그만 끝내자. 이 내 무의식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 삶을 살아야 될,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만들지 못하면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회장님 9시 11분입니다. 어떡하죠? 최신 치료는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씩 넘어갈게요. 카티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아직 뭐 그런 마 단계입니다. 예, 예, 카티가 그렇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암 치유 유전자 이거는 뭐 우리가 더 앞서가 있어요. 우리가 감히 그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운 거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이쪽에는 우리가 좀 강점이 있습니다. 거의 뭐 고주파, 암 냉동, 중입자 치료 있는데 이것도 전부 일시적인 치료법이고 고주파, 암 냉동 요즘 잘 안 합니다. 아무튼 최신 치료가 아직 적용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과학적 치료법과 통합 치료를 해서 모든 과학적 치료과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완 치료. 병원에서 보완 치료 다 하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같이 통합 치료해야 나을 수가 있다. 목표는 암 바람담 유전자 암 단백질이다. 유전자 문제다. 몸이 상하면 망한다. 몸이 상하면은 망한다. 회복이 안 된다. 이 몸을 유지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꿈꾸자. 그런데 이 정신이 어렵다면은 이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 어렵다면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육체를 지배합니다. 환자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거, 음식은 뭐냐면 우선 잘 먹는 거, 호흡 운동, 또 아까 뭐 있었죠? 음, 공부.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쉬운 암 공부가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디 가서 암을 공부하겠어요. 근데 암을 공부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치료는 유전자 치료다.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인데 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복합천연물이라든가 이런 치료 필요하다. 최신 치료는 아직 적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음, 병원 치료와 보완 치료. 병원 치료를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 치료해야 됩니다. 핵심은 몸의 자가치유 능력입니다. 완치가 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결판은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자가치유 능력이 진짜 자가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 사람들 그걸 잘 모릅니다.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부터 알아야 돼.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마지막 승부수예요. 거기서 모든 게 결판이 납니다. 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선생님이 어, 그 병원 치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보완이나 대체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보완 치유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